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부엌에서 차를 우리고 있는데 딸이 뛰어들어오더니 나를 보며 말했다. 아빠, 나 방금 좀비 봤어요. 그래? 이번엔 진짜예요. 얼굴이 엄청나게 하얗고 엉망이었어요. 징그러웠다니까요, 아빠. 딸의 말을 들은 나는 한숨이 나왔다. 지난주 밤에 내가 좀비 영화를 봤는데 방에서 몰래 나온 딸이 그걸 훔쳐봤는지 그때부터 딸의 머릿속에는 온통 좀비 생각뿐이었다. 그래서 딸이 좀비 얘기를 할 때마다 그건 진짜가 아니라고 설명을 해줬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 딸, 아빠가 좀비에 대해서 뭐라고 했더라? 그건 다 가짜라고 했지? 자꾸 좀비 얘기하면 아빠가 엄마한테 혼나요. 알아요. 하지만 정말로 봤다니까요? 그래, 그렇겠지. 이번엔 어디서 봤는데? 그런데 내가 어디서 봤냐고 묻자 아이는 순간 아차 싶었는지 입을 다물어버렸다. 부모님 없이 혼자 놀 때에는 절대 마당 밖을 나가지 말랬는데 아무래도 마당 밖으로 나간 모양이다. 이 동네가 안전한 동네이기는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위험한 세상 아닌가? 게다가 몇 달 전 동네에 빈집털이 사건이 있었고 작년에는 작은 마트에 강도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으며 거리가 꽤 있긴 하지만 옆 동네에선 작은 남자아이가 실종하는 일까지 생겼었다. 때문에 커가면서 점점 모험심이 강해지는 딸에게 어느 정도 선은 두어야 했다. 하지만 근래 들어 딸은 이따금 한 번씩 그 선을 넘는 일이 있었다. 너 또 마당 밖으로 나갔니? 내가 단호한 어조로 묻자 딸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다. 아주 조금만 더 간 것뿐이에요. 혼자서는 나가면 안 된다고 했지? 정말이에요. 맹세한다고요. 툴림 아저씨가 뒷마당에 나와 있길래 이야기한 게 전부예요. 제가 인사했더니 아저씨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 오늘의 좀비는 툴림 아저씨구나. 어제의 좀비는 택배원이었고 말이야. 그 전날 좀비는 누구였더라? 사실 딸이 말하는 툴림 아저씨는 객관적으로 보면 좀비처럼 보이기도 했다. 홀로 생활하는 데다 얼굴을 뒤덮은 검버섯하며 바람 빠진 풍선 같은 피부를 가진 그는 누가 봐도 좋기 100살은 넘어 보였으니까. 하지만 예전에 정원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대화했던 것을 떠올려보면 꽤 괜찮은 사람이긴 했다. 그저 조금 외로운 사람이랄까? 때문에 나는 딸이 툴림 아저씨를 좀비라고 놀리는 것을 내버려둘 순 없었다. 딸, 아빠는 너에게 실망했어. 우선 첫 번째로 아빠와의 약속을 어기고 마당 밖을... 그래도 바로 돌아왔다고요, 아빠. 아이가 내 말을 끊으며 말했다. 맹세해요. 게다가 툴림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먹으러 오라고 한 것도 거절하고 왔어요. 아빠가 모르는 사람한테 먹을 거 받지 말라고 해서요. 딸의 말에 나는 순간적으로 머리가 띵해졌다. 뭐? 아저씨가 너한테 아이스크림 먹고 가라고 했다고? 네, 근데 제가 싫다고 했어요. 아저씨가 자꾸 먹으라고 우겼는데 집에 가야 한다고 하고 왔어요. 집에 오자마자 아빠한테 좀비 본 거 말하려고 했는데 아이의 목소리는 모터 돌아가듯 빨라졌지만 나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오직 그 말만이 내 머릿속에 맴돌았다. 아저씨가 자꾸 먹으라고 우겼다고? 나는 저절로 인상이 찌푸려졌다. 보호자 없이 혼자 있는 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것은 그리 좋지 않은 행동이다. 그저 호의를 베풀고 싶은 외로운 노인이라고 해도 말이다. 아무래도 툴림 아저씨 집에 찾아가서 얘기해놔야겠다. 아빠, 마당에 나가는 것만은 금지하지 말아주세요. 다시는 마당 밖으로 안 나갈게요. 좀비한테. 딸, 마당에 나가서 노는 것은 괜찮단다. 하지만 일단 사람들을 좀비라고 부르는 것은 그만하렴. 툴림 아저씨가 많이 늙으셨지만 그렇다고 좀비라고 놀리면 되겠니? 내 말에 아이는 인상을 찌푸리며 대답했다. 네? 아닌데요? 아니라고? 아까 툴림 아저씨를 좀비라고 부르지 않았니? 아니요, 아니에요. 툴림 아저씨는 좀비가 아니에요. 아저씨 집에서 보긴 했지만 아저씨는 좀비가 아니었어요. 나는 딸의 말이 이해가 안 됐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저씨 집에서 다른 사람을 봤어? 네, 좀비를 봤어요, 아빠. 제가 아저씨랑 이야기하는 동안 그게 지하실 작은 창문에 얼굴을 대고 있었어요. 아이의 말에 나는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뭐라고? 진짜 무서웠다니까요. 얼굴이 망가져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입을 벌리고 있었는데 마치 나한테 소리 지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진짜 헷갈리는 게 뭔지 알아요, 아빠? 뭔데? 아이들도 좀비가 될 수 있는지 몰랐어요. 어른들만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알았나 봐요. 왜냐하면 툴림 아저씨네 지하실에 있던 좀비는 되게 작은 남자애였거든요. 해석! 딸이 좀비를 봤다고 했을 때 나는 그 대상자가 툴림 아저씨라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딸의 마지막 말을 통해 딸이 말한 좀비는 틀림 아저씨가 아닌 틀림 아저씨네 지하실에 있는 작은 남자아이임을 알 수 있다. 즉, 몇 달 전 옆 동네에서 일어난 작은 남자아이 실종 사건의 범인은 틀림 아저씨였으며 아이를 납치한 뒤 지하실에 가뒀고 그 아이가 살려달라고 외치는 모습을 발견한 딸이 집으로 달려와 좀비를 봤다고 말한 것이었다. 멍청이 멍청이 멍청이.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멍청한 것 같다. 물론 좋은 엄마 노릇을 하던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내가 어리석다는 생각을 하진 않았다. 몇 시간 전 날이 너무 좋았기에 사랑하는 딸과 함께 산책을 나섰을 때도 좋았다. 숲속을 걷는 동안 딸은 어렸을 때 들은 동화를 떠올리며 끊임없이 제잘되었고 나는 간간히 맞장구 쳐주며 듣고 있었다. 분명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멍청하지 않았다. 하지만 낡고 오래된 소원 우물 근처를 돌아다닌 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 우물을 본 딸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엄마, 저 우물에다 소원 빌어봤어요? 그럼 2번 빌어봤지? 우와, 정말요? 정말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무슨 소원을 빌었는데요? 한 번은 우물에 동전을 던지면서 너를 가지게 해달라고 빌었단다. 그리고 그 소원은 이루어졌지. 너를 만나는데 겨우 500원짜리 한 개밖에 안 들었어. 내 말에 딸은 킥킥 웃으며 다시 물었다. 그럼 2번째 소원은요? 2번째는 어떤 걸 빌었어요? 2번째는 내가 정말 간절히 빌었던 소원이었어. 또 너를 위한 소원이었거든. 또 저예요? 엄마님이 절 가졌잖아요. 딸의 말에 나는 싱긋 웃으며 답했다. 물론 널 가졌지. 하지만 너가 아주 어렸을 적에 아팠던 적이 있었어. 의사들도 희망이 없다고 했을 정도로 크게 아팠단다. 그래서 엄마는 너무 슬펐고 그때 2번째 소원을 빌었지. 또 한 번 500원짜리 동전을 던지면서 말이야. 그랬더니 역시나 소원은 현실이 됐어. 지금 너가 이렇게 아주 건강하게 자랐잖니. 엄마가 소원을 빌어줘서 좋지? 네! 딸은 내 말을 믿었다. 물론 내가 딸에게 해준 이야기에 거짓말은 없다. 난 정말 딸을 위한 소원을 빌었고 그 소원들은 이루어졌으니까. 하지만 이야기를 전부 들려주진 않았다. 우물에다가 동전을 던지며 2번째 소원을 빌었을 때 그 동전이 다시 우물 밖으로 튀어나와 내 발 옆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난 그 동전을 다시 짚는 순간 깨달았다. 우물 밑에 있는 무언가가 또는 그 우물 자체가 내 소원을 돌려보냈다는 사실을. 그것은 돈 이상의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내가 생각에 잠겨있을 때 딸은 다시 한번 내게 물었다. 엄마, 아빠도 소원 빌었었어요? 딸의 질문은 예상했었다. 딸은 아빠에 대해 자주 생각하고는 했으니까. 난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내 남편은 도망갔다고 얘기했지만 딸에게만큼은 아빠가 실종되기 전까진 정말 다정하고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딸의 상상 속에서 내 남편은 오랫동안 보지 못한 왕이었고 자신은 공주님이었다. 아니, 아빠를 여기 데려온 적은 없단다. 사실은 딱 한 번 끌고 왔지만 굳이 말할 필요는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해가 지고 밤이 된 지금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다. 동시에 밖에서 들리는 고통에 찬 신음소리에는 얼핏 내 이름이 섞여있는 것 같았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무언가 역겨운 냄새도 풍기기 시작했다. 마치 지하 저장고나 동굴 안에 있는 곰팡이 핀 냄새라고 해야 할까? 그러다 갑자기 정적이 찾아왔고 곧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유리창이 깨지며 뼈밖에 남지 않은 손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아까 전 맡았던 역겨운 냄새는 이제 집안 전체에 퍼졌다. 멍청이 멍청이 멍청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사라진 아빠를 그리워하는 딸이 빌만한 소원은 딱 한 가지뿐인데 말이야. 도대체 나는 왜 딸에게 동전을 주었을까? 해석. 내가 소원 우물에다 2번의 소원을 빌었을 때 처음엔 500원짜리 동전을 던진 뒤 소원이 이루어졌고 2번째는 500원짜리 동전을 던졌으나 다시 튕겨나왔다고 했다. 때문에 나는 그 우물이 돈보다 더 큰 가치가 있을 만한 것을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결국 딸을 살리기 위해 남편을 우물에 던진 것이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 리 없는 딸은 동전을 던지며 아빠를 만나고 싶다는 첫 번째 소원을 우물에 빌었고 그 소원으로 인해 몇 년 동안 우물에 섞여있던 아빠의 시신이 딸을 만나기 위해 집으로 찾아온 것이다.
나는 16살의 평범한 중학생이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16살이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한다. 자, 이 문제 누가 풀어볼까? 왜냐하면 원할 때마다 투명해지는 초능력, 물건을 둥둥 띄울 수 있는 초능력 등 랜덤으로 자신의 초능력 한계가 정해지는데 그 초능력이 16살을 기점으로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난 지금 16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에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얘들아, 이거 봐! 드디어 나도 초능력이 생겼어! 우와! 불을 만드는 초능력인 거야? 친구들은 하나같이 새로 생긴 능력을 자랑하는데 내가 하는 거라곤 그 모습을 보고 해맑게 웃으며 멋있다고 해주는 게 다였다. 물론 우리 가족 또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초능력을 쓸 수 있다. 엄마는 날 수 있고 아빠는 순간이동을 할 수 있다. 야, 너 지금 내 욕했지? 그리고 오빠는 독심술이 가능했다. 그런데 나는 왜 아직도 초능력이 안 생기는 걸까? 잘 먹었습니다. 우리 가족 중 초능력을 못 쓰는 사람은 없었기에 부모님은 너무 조바심 내지 말라며 곧 초능력이 생길 거라고 했지만 나는 점점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렇게 걱정을 하며 지내던 어느 날 이상하네. 오늘은 왜 아무것도 안 읽히는 거지? 어제 너 밤새도록 게임해가지고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빠가 일찍 자랬지? 아빠 먼저 출근한다. 흡! 뭐야? 왜 순간이동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데려다줘? 날아가도 금방 도착할 거야. 고마워, 여보. 빨리 날면 안 돼? 이상해. 몸이 뜨질 않아. 가족 모두가 초능력을 못 쓰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나 때문이란 걸 곧 깨닫게 되었다. 며칠 후 나에게도 드디어 초능력이 생겼는데 나에게 생긴 초능력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초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었고 내 주위에 있을 경우 모든 초능력은 사용을 할 수 없었다. 때문에 부모님은 내 초능력을 알게 된 후부터 불안해하셨다. 그도 그럴 것이 내 초능력은 일반적이긴커녕 다른 사람이 초능력을 쓸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었기에 국가에서는 나와 같은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초능력을 쓰지 못하도록 평생을 감옥 같은 곳에 가둬두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내 초능력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고 다행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초능력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내가 걱정되셨는지 미국에 있는 초능력 전문가와의 면담을 예약하셨고 며칠 뒤 우리는 미국에 가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을 했다. 그렇게 이륙 후 몇 시간이 지났을까? 비행기에서 큰 소음이 한 번 나더니 의자가 미친듯이 흔들리는 것이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곧 스피커에서 승무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승객 여러분, 현재 엔진에 이상이 생겨 비행기가 급격하게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안전벨트를 매신 뒤 상체를 최대한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락을 막을 수 있는 초능력을 쓸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방송을 들은 사람들 중 몇 명이 외쳤다. 저요! 띄우는 능력을 쓸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저는 방어막 초능력을 쓸 수 있어요. 비행기에 방어막을 쳐둘게요. 그들은 초능력을 쓰기 위해 집중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추락하는 속도는 더 빨라졌다. 결국 비행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내 체념을 한 뒤 덜덜 떨며 공포에 젖은 얼굴로 서로를 마주 보았다. 곳곳에서는 비행기 경고음과 함께 비명이 들려왔다. 나는 고개를 돌려 가족을 바라보았다. 부모님과 오빠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체념한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내가 뭘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그래,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난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해석! 추락하는 비행기를 다시 띄우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초능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비행기 안에는 초능력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내가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초능력을 쓸 수가 없는 상태이다. 즉,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들이 초능력을 사용해 살 수 있기에 나는 자살을 해야만 한다. 비아는 서류 전형에 합격하였습니다. 대박! 통신원에 오류로 메시지가 잘못 전달되었습니다. 나토님 씨는 서류 전형에 불합격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인생은 망한 것 같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남겨놓은 3억 원의 빚과
제대로 된 취업을 하지 못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생. 그리고 오늘 역시 일일 알바를 마치고 늦은 밤 집에 돌아와 핸드폰으로 인스타그램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이야, 나 빼고 다들 돈이 넘쳐나나 보네. 와, 저 시계는 최소 몇천만 원 하는 건데 2개나 샀어? 하지만 보면 볼수록 내 인생과 비교되기도 하고 괜한 자괴감까지 드는 것 같아서 우울해지려던 그때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 얘 또 돈 없다고 징징거리려고 전화했나? 사실 이 친구도 나처럼 돈이 궁한 친구였기에 이 친구와 대화를 하게 되면 주제는 늘 돈이었다. 이 밤에 무슨 일이야? 야 툴림아, 내가 저번에 너한테 10만원 빌려갔던 거 기억나지? 그거 지금 갚으려고 하거든? 계좌번호 불러줘라. 이자까지 쳐서 20만원 붙일게. 친구의 말에 문득 몇 달 전 내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아, 맞다. 그래, 톡으로 계좌번호 보낼게. 근데 이자를 그렇게나 많이 줘? 너도 돈 없잖아. 그냥 뭐 꽤 오래전에 빌린 거니까 미안해서 그러지. 아무튼 알겠어. 톡으로 보내. 그런데 통화를 한 친구의 목소리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였고 심지어 돈에 대한 여유까지 있어 보였다. 얘가 이자까지 쳐서 돈을 갚는다고? 그런 친구의 모습이 낯설고 의아했지만 일단 계좌번호를 보내기 위해 톡을 들어갔는데 친구의 프로필 사진을 본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몇 억짜리 차를 타고 찍은 사진과 명품을 온몸에 두른 채 고급 호텔에서 찍은 사진. 로또에 당첨된 것이 아닌 이상 절대 친구가 할 수 없는 것들인데. 가만, 로또? 설마 얘 로또 당첨됐나? 순간적으로 로또 생각이 든 나는 바로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너 혹시 로또 같은 거 당첨됐어? 그러자 곧 친구에게 답장이 왔다. 로또? 그게 뭔 소리야. 나 로또 같은 거 안 하는 거 잘 알잖아. 뭐야, 로또가 아닌가? 하긴 당첨됐으면 얘 성격에 이미 여기저기 다 떠벌리고 다녔겠지. 나는 괜한 추측을 했나 싶어 계좌번호나 보내려고 하는데 친구에게 다시 한번 메시지가 왔다. 근데 로또보다 더 좋은 걸 알게 됐지. 더 좋은 거라고? 이게 무슨 소리지? 사실 나만 알고 있으려고 했는데 너는 나한테 돈도 자주 빌려줬으니까 너한테만 말해줄게. 다른 사람한텐 절대 비밀이다. 알겠지? 얘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내뱉던 친구가 잠시 후 한 개의 링크를 보내며 말했다. 여기 들어가서 계좌번호 입력하고 버튼만 누르면 내 하루를 100만원에 팔 수 있어. 뭐? 100만원? 사실 나는 이때까지만 해도 친구가 피싱 사이트를 알려준 거라고 생각했다. 말도 안 돼. 너 무슨 피싱 사이트 같은 거에 속은 거 아냐? 믿기 싫으면 말아. 하지만 친구의 바뀐 프로필 사진과 행동을 생각하면 마냥 거짓말 같지도 않았다. 어차피 믿져야 본전이니 한번 눌러볼까?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니 간단한 문장과 함께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칸이 떠 있었다. 그 화면을 본 나는 내심 기대를 하며 번호를 입력한 뒤 버튼을 눌렀고 동시에 은행 어플에서 알람이 왔다. 세상에! 정말 돈이 들어오잖아! 100만원이 입금됐다는 알람을 본 나는 급속도로 흥분이 되기 시작했고 머릿속에선 이미 두뇌가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하루를 100만원에 팔 수 있는 거면 1년치만 팔아도 36,500만원? 드디어 내 인생에도 꽃이 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자 나는 온몸이 짜릿해졌다. 앞으로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 일단 1년치만 팔자. 1년 정도는 없어도 되니까. 1년치를 팔려면 버튼을 계속 누르면 되나? 나는 기뻐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한번 버튼을 눌렀다. 그런데 아까 눌렀을 때와 달리 이번에는 처음 보는 알람창이 떴고 그 알람창의 내용을 읽은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해석! 나는 하루를 100만원에 산다는 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그 사이트에 내 하루를 팔기 위해 거래 버튼을 눌렀을 때 잔고가 부족하다는 알람이 떴다. 그 말은 즉 내게 남은 수명이 하루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했고 건강상의 이유나 특정 사건으로 인해 하루 안에 죽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은 나는 그대로 온몸이 굳어버렸다.